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2024년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 9위는 손호영 작가가 쓰고 모한일 감독이 연출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하는 정영아가 숲속에서 펜션 하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민시 배우가 연기하는 유성아가 어린아이와 함께 찾아오죠. 이상한 점은 다음날 퇴실할 때 성아는 아이 없이 혼자서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갑니다. 그걸 목격한 영아가 그녀가 묵었던 방을 살펴보자 핏자국과 함께 여러 살인 정황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영아는 이 사건을 신고하는 대신 덮는 쪽을 택하죠. 자신만 모르는 척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 거라 믿은 걸로 보이고, 또 이 인물은 같은 장소에서 이미 아내의 죽음을 경험한 탓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년 뒤 유성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듯 이 펜션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계상 배우가 연기하는 구상준이 운영하는 레이크뷰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이 모텔도 앞선 펜션과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자는 자신이 묵었던 방에 잔인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시체를 유기하고 달아납니다.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 상준이 운영하는 모텔은 마치 흉가체험 장소처럼 변해버리고, 손님도 당연히 끊기고, 몇 년이 지나도 이웃과 언론의 오락거리로 전락하면서 상준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와 아들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20년에 걸친 이 두 사건을 한 형사가 수사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여러 인간 내면을 엿보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매력은 캐릭터입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고민시 배우가 연기하는 유성아입니다. 이 인물은 사실 정신병자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건 미스테리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모든 걸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며 끊임없이 사건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인물의 움직임을 마치 야생동물처럼 표현하죠. 그래서 숲속과 어울리고, 또 의상 역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원색들을 주로 착용하죠. 실제로 이 작품 1화를 보면 이 숲속에 멧돼지가 나타났으니 당분간 조심하라는 대사가 있고, 영아와 성아가 한창 맞붙을 때 김윤석 배우가 무척 상징적으로 멧돼지를 차로 들이받아 버리는 장면도 등장하죠. 고민시 배우가 참 대단한 게 어떨 때는 무용수 같고, 또 어떨 때는 UFC 파이터 같고, 또 어떤 순간엔 나 이거 다 장난인데 싶은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죠. 에너지가 넘쳐나면서도 또 그걸 세밀하게 나눠서 표현할 줄 아는 배우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또 한 가지 매력적인 지점은 이 이야기가 20년의 텀을 둔 두 가지 사건을 날실과 시실처럼 엮으며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반까진 이 이음새가 좋아서 마치 한 시대에 일어난 일 같은 착각도 들죠. 윤계상 배우가 연기하는 구상준은 작품 안에서 과거 속 인물로 등장하지만, 어떤 면에선 이 인물의 상태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정영아의 미래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두 사건을 같은 형사가 수사한다는 점도 재밌는데, 윤보민 형사는 직업윤리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 살인 혹은 살인사건에 매료돼서 형사가 된 케이스라는 점도 독특하죠. 저는 윤보민 캐릭터는 현재보다 과거가 훨씬 입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배우도 당연히 좋은 배우지만 시나리오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 여겨졌고, 오히려 젊은 시절을 연기한 하윤경 배우가 되게 복잡한 이 형사의 내면을 그래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면, 바로 장점으로 이야기한 유성아 캐릭터를 끝까지 끌고 가진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이 가진 파괴력과 신비감은 그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죠. 왜 아이를 죽였고, 왜 살해 장소로 돌아왔고, 또 이 펜션을 왜 차지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녀의 행위와 동기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영문 제목처럼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의 심정으로 이 인물을
인물을 바라보고 또 영화에게 감정이입하게 되죠. 하지만 후반에 가면서 이 인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유성화 캐릭터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심지어 그 설명이 재벌 2세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기행으로 그리죠. 이런 인물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현실에서도 봐왔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전까진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면 갑자기 나도 아는 사람, 뉴스에서 봤던 사람이 되죠. 두 번째 단점은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작품이 벌려놓은 화려한 판에 비해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한 곳에 모이진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7화를 제외하면 모든 회차에 똑같은 나레이션이 등장하죠. 바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죠. 이건 말 그대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쿵소리가 났을 때 그걸 본 사람, 즉 관찰자가 없다면 그 소리는 존재했는가 아닌가 라는 물음이죠. 이걸 작품에 대입해보면 아무도 그 살인사건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그 살인은 일어난 것인가 아닌가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총 8부작 중 2화와 3화를 제외하면 내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나와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쿵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거의 매 화마다 쿵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묻기 때문에 나중엔 이 나레이션 자체가 무의미하게 들리죠. 특히나 상주는 그 쿵소리 때문에 자신은 정신병에 걸리고 가족은 자살하고 살인자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다루는 숲속은 아무도 없는 숲속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숲속이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 작품은 아무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아무도를 나를 제외한 누구도로 정의한다고 해도 살인자와 목격자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작품의 구조가 모순되죠. 저는 영어 제목인 개구리가 작품과 훨씬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작품에서 좋아하는 장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1화부터 7화까지 이어진 매 타이틀 시퀀스입니다. 각 회차에서 가장 상징적인 소품 혹은 장면을 클로즈업했죠. 이렇게 한 대상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하면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그냥 쓱 보는 것과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는 건 다르다는 걸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3화 타이틀에 사용된 접힌 종이에 그려진 이 빨간 동그라미는 3화 끝에 가서 보면 유성화가 마치 살인을 예고하듯 영화의 가족 사진 중 딸에게 동그라미 친 것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한 거죠. 3화엔 좋은 장면이 참 많은데 영화와 성화가 같이 토마토 파스타를 먹는 장면이 있죠. 제 생각엔 이때 둘이 나누는 대사가 이 작품이 하고자 했던 그 쿵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시 배우가 아저씨가 날 모르는 척 하는 게 그동안 계속 나만 생각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영화는 잊은 척하고 살았지만 실은 반대였죠. 이 작품은 이런 영화의 심리 상태를 달리기로 표현하죠. 그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달리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혹시나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죠. 이 식사 시에는 마치 규칙처럼 적용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성화의 위치와 또 먹는 음식의 색깔입니다. 유성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죽거나 죽을 위기에 처하죠. 또 이 음식 색깔을 포인트 삼아서 장면을 타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 빨간색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 피를 거쳐서 가족사진 속 딸에게 그려진 붉은 동그라미로 끝나죠. 한 시퀀스만 더 이야기하면 바로 구상준의 아들이 자라서 지향철에게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아들 구기호 역을 우리가 아는 그 엑소의 박찬열 님이 연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인물은 복수를 실수 없이 실행하기 위해 초 단위로 연습하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 과정을 리얼타임으로 스탑워치를 띄워서 보여줍니다. 이 시도 자체도 신선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정된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이 캐릭터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어린 시절에 살인자가 묵었던 모텔집 아들이란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이때 그는 학원에 있건 집에 있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일진들에게 술과 담배를 갖다 줘야 했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인물은 어린 시절에 살인자 지향철과 모텔 계단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향철은 아이에게 게임 속 고스트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씌워줍니다. 만약에 이때 기호가 못 본 척 하지 않았다면 살인은 물론이고 이 가족의 비극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고, 당연히 이 후회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기에 기호는 그때 받은 모자를 쓰고 복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모든 공연은 리허설과 똑같이 흘러가진 않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준비했던 계획은 틀어지지만 끝내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완수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 누구냐는 지향철의 물음에 고스트라고 대답하고, 지향철이 고스트가 누군지 떠올린 걸 확인한 다음 살짝 미소를 띱니다. 여기 너무 좋죠. 그리고 눈 감고 귀막을 하는 어린 시절 들었던 대사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죠. 드라마 덕후가 뽑은 2024년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 9위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였습니다. 8위도 곧 올라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